근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이오 너무 어려워요 그러는데 어려운 건 둘째치고 이게 뭐 어려운 거 쉬운 걸 떠나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올라가야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조정이 길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형 제약사들, 대형 바이오 기업들이 안 올랐어요. 음, 다 한 3, 4% 상승 하락을 지속적으로 하는 약간의 횡보 구간이라고 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대형 바이오텍들은 알테오젠, 에이빌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런 음, 회사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런 대형사들이 조금 조용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섹터가 쉬어간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 안에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 섹터별로 바이오 내에서도 섹터가 있잖아요. 항암제, 뭐 비만, 음, 다 섹터별로 있는데 섹터별로는 또 상승폭이 굉장히 다르고 더 나아가서는 개별주 성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보니까 개별주별로 호재성 이벤트가 나온 상황에서는 급등을 기업들도 정말 정말 많아요. 그런데 네. 이제 기업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뭐 조선이나 2차 전지 반도체는 뭘 사야 될지 솔직히 알잖아요. 10개 안 아니 바뀌니까. 그러니까 예. 그럼 이거 사면 되잖아. 아니면 이제 뭐 대장들 몇 개 사면 음, 되잖아. 이런데 우리나라 바이오는 대장들도 지지부진하고 그러면은 좀 '난 텐백으로 노리겠어.' 하고 이제 작은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 너무 어렵고 네. 다양하다 보니까 그걸 찾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저희 템베거를 노렸다가 제가 몇 네. 년 전에 연봉을 날려버렸죠. 아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저서가 하나 있긴 한데 아 책이 정말요? 예, 거기에 그 예, 다 날려먹은 이야기를 하나 올려놨는데 그래갖고 아. 제약바이오를 저도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 어렵고 용어도 어려워가지고 근데 또 이제 기자니까 꼬리 하잖아요 조금씩은 좀 기자분들도 열심히 하셔야 해요. 되니까 예,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공부를 해야 되니까 되는데 글을 쓰려면. 아니 문제가 뭐냐면은 근데도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음. 내가 누구한테 설명하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미국 쪽 주식들은 저희가 이제 오늘 준비되지 않은 것들도 제가 조금씩 여쭤볼 수가 네. 있어요. 너무 이제 딥하지 않은 예, 네. 곤란하지 않은 부분에서만 좀 여쭤볼게요. 미국 쪽은 근데 좀 잘 가지 않았나요?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다른 게 우리나라도 대형 바이오텍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대형이라고 하면은 시가총액 3조 원 이상 네. 정도. 그런 회사들은 뭐 그냥 약간 횡보 구간. 그리고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도 약간 횡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도 바이오텍들의 반등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음. 바이오텍 ETF 중에서 대표적인 게 네. 엑스비아이고 네. 한국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게 레버리지잖아요. 네. 엑스비아이 3배, 라부 ETF가 2달 동안 2배 이상 올랐어요. 와, 근데 진짜 레버리지 좋아한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죠. 그럼 예. 그것만 봐도 바이오텍들은 많이 올랐구나. 네. 왜냐? 9월부터 금리 인하 시작했죠. 금리 인하 구간에 도달했을 때 바이오에 투자를 안 할 수 없는데 빅파마 같은 대형 제약사들 말고 네. 바이오텍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바이오텍의 주가가 좋았고요. 1분기, 2분기에는 계약 건수가 되게 적었는데 음. 계약 건수가 기술 이전 계약, M&A 같은 그런 대형 빅딜들이 상반기보다 원래 하반기에 좀 더 많아요. 네. 매년. 네네. 근데 지금 3분기가 1, 2분기보다 한 2, 30%더 올라온 상황이고 4분기 시작하자마자 기술 이전 계약도 지속적으로 많이 체결이 되고 있는 음.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바이오텍을 인수하고 기술 이전 계약을 많이 체결하는 게 3분기부터 많아졌으니까 바이오텍의 주가도 좋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쵸. 예. 바이오텍들의 주가가 지금 대형사들보다 더 좋아요, 미국도. 미국도 네, 그렇구나.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바이오텍의 주가가 우리나라보다도 더 좋은 거죠. 최근에. 미국인데. 왜냐면 걔는 상한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까더라고요. 내가 한선도 없지만 예. 최근 학회나 그런 모멘텀, 기술 이전 계약 모멘텀 이런 것들이 반영된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잘 반영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도 미국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음, 얘기들까지 주변에서 제가 들을 정도면 근데 이미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던데 국내에서는 지금 사실은 매년 어떻게 보면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도 어떤 패턴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어떠한 학회가 연결이 되면 그 학회를 따라서 관련 기업들이 있고 누가 네. 초록을 냈는지 네, 이런 걸 맞습니다. 확인하고 이제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똑똑해지셨는데 에스모 2025 네. 요번에 있잖아요. 네. 여기서 어떤 걸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거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에스모가 개최가 됐고 네. 이제 끝나가죠. 거의 그쵸? 거의 예. 끝나가는데 유럽 정량 학회에서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거는 음. 이번에 바이오가 워낙
주간 안 좋았다 보니 기대감이 또 반영이 안 안 돼요. 됐었어요. 네. 안 됐었기 때문에 언제 기대감이 반영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에 도달을 했었고 그런 경우에는 에즈모 개최 이후에 오히려 세론 없이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네. 에즈모가 개최가 됨으로써 네. 유럽 종양학회가 개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요즘 항암제 트렌드가 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암제 산업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어딘지.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지만 ADC가 1등이다. ADC가 항암제 분야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방사선약품 아니면 면역 항암 요법 면역 항암제. 같은 거 거기에 이제 뭐 AI도 언급이 많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에즈모와 같은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 이런 암학회에서 발표가 많이 되고 관심을 많이 받는 분야가 결국에는 좋은 기술 이전 계약이나 다른 수주 네. 계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힌트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한 거죠. 물론 참여하는 기업들이 어디냐도 당연히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네. 어떤 데이터를 발표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또 장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반영이 안 됐었고요. 장이 좋을 때는 학회 기대감이 되게 많이 반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반영이 안 됐지만 다음 학회에서는 오히려 더 반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세론이 안 생각합니다. 나왔으면 그러면 이후에 조금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세론이 나오지 않았던 건 기대감도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게 올라간 게 없으니까 세론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예. 되게 중요한 건요. 데이터가 만약에 좋다. 음. 글로벌 다른 기업들 대비 데이터가 좋다라는 전제하에 네. 만약에 오르지 않았다면 그때가 기회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히려. 발표를 했지만 나중에 오르더라고요. 몇 주 뒤에. 네. 갑자기. 뜬금없이. 네, 진짜 갑자기 가치를 인정받아서. 그건 진짜 모르겠다. 그냥 진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애널리스트들이나 연구원들도 잘 모르죠. 이제 뭐 언제 오를지는 잘 모르시죠. 근데 데이터가 잘 나왔다 안 나왔다를 그 정도는 알고 있다. 네, 알고 있고 그걸 보고서로 작성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주 역할이신 거죠. 그러면 일단은 끝나가는데 끝난 뒤에도 사실은 재료가 끝난 건 아니다 오히려. 반영이 안 됐으면 반영이 오히려 안 됐으면. 데이터 괜찮을 경우에는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다. 근데 데이터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이제 기업들이 발표를 하나요? 요즘에는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방향이 어쨌든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글로벌 기업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은 적응증으로 같은 몇 차 치료인지까지 그리고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지까지 접목을 시키고 어떤 타겟까지 인지까지 작성을 해서 챗GPT한테 물어보던지 그래도 아나요, 걔들도? 대충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틀린 내용이 가끔 나오거든요. 걔를 너무 믿으면 안 된다. 그쵸.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는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GLP 기전 있잖아요. 네. 비만에서 네. 그럼 우리나라도 그 비슷하게 하는 데들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도 거기에 출전을 했다고 쳐요. 네. 이거 두 개를 철저하게 비교를 한 다음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쪽으로 조금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건가요? 그리고 11월에 비만 학회가 또 있어요. 아, 마침. 11월에? 네. 비만 학회도 있고 예. 간 학회도 있어요. 음, 요즘 비만, 당뇨, 지방간 네. 다 뭐 섞여 있잖아요. 그쵸, 다 그쵸. 하나로 보기 때문에 네. 이런 게 11월에 유독 또 몰려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쨌든 뭐 계속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저도 병원에 갔는데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지방간이랑 네. 그때 간 수치가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당뇨가 가족력이 없는데 조금 수치가 많이 올라간 지방간 거예요. 있으신 분들 거의 당뇨.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맞아요. 가족력이 없는데 너무 심하게 지금 몸이 안 좋아져서 아. 지난번에 병원에서 먼저 위고비. 그거를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이 처방 원래 목적으로 나온 거라고. 일단 위고비가 예. 맨 처음에는 당뇨로 승인을 받았고 그 그렇다면서요. 다음에 비만으로 적응증 확장을 했고 최근에 심혈관 질환 아. 고혈압까지 받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지방간까지 아. 대사 이상 지방간염까지 받았어요. 이제 오. 치매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거 하나로요? 네. 희한하네. 대단하죠. 근데 이게 다 임상을 진행한 거기 때문에 네. 뭐 우리가 이상하다 이렇게 못 믿겠다에서는 그치. 솔직히 말이 안 되고
환자들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합당하고 통계적인 유의성을 달성했으니까 적응증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대규모 임상을 해서. 대규모 임상을 근데 해서. 그게 다 통과가 된 거예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다들 GLP-1에 열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게 GLP-1 얘기를 우리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오늘 또 그게 전문이시잖아요. 응. 모셨으면 여쭤봐야지. GLP-1 다들 궁금증 있고 근데 사실 주가적으로만 볼게요. 네. 많이 올랐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몇 년 동안에.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더 갈 만한 모멘텀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얼마 간다 몇 퍼센트 이런 게 아니고 이 어떻게 좀 표현을 해야 돼요? 저는 네. 우리가 경구용에서 또 한 번의 먹는 거? 업사이드, 알약처럼? 업사이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경구용 먹는 비만 치료제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노보노디스크는 기존 세마글루타이드의 경구용인 리벨서스가 당뇨에서는 승인을 받았었는데 네. 비만은 신청을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투여 방법이 너무 불편하거든요. 네. 리벨서스가 뭐 물 120ml랑 같이 먹어야 되고 공복에 먹어야 되고 뭐 되게 조건이 좀 있구나. 같은 시간에 예. 매일 먹어야 되고 이런 게 많아서 솔직히 싫잖아요. 그걸 누가 먹어요? 옛날 비염약 같은 거구나. 목 그러니까- 뒤로 넣어갖고 이렇게 먹는 그쵸. 힘들게. 그거 예. 약간 편의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알약이라서 좋긴 한데 네. 저는 그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그런 편의성에 있어서 더 우위에 있는 약이 언제 나올까? 일라일릴리 올포글리프론이 내년에 나오게 됩니다. 내년에 승인을 받고 출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경구용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한 번 더 실적으로 볼 거고 이미 경구용에 대한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의 니즈는 확인을 했어요. 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 있잖아요. 투자자분들이 경구용에 열광을 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어떻게 확인을 했냐? 일라이릴리의 그 올포글리프론이라는 먹는 비만 치료제의 임상 3상 데이터가 발표됐을 때 네. 기대치보다 조금 안 나왔거든요. 근데 12%가 빠졌어요. 일라이릴리가. 그 1,000조 원짜리 회사가 막 100조 원이 막 빠져버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다 던졌네. 그러니까 물론 다시 다 반등을 했습니다. 어. 근데 그날 기대치보다 조금 덜 나왔다고 그 정도 빠진 걸 보고 이 사람들이 경구용에 되게 예민하기도 가치를 하고. 많이 두는구나. 예.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우리나라 D&D 파마텍이라는 회사의 파트너사 D&D 파마텍의 비만 치료제 6개를 인수해간 메세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네. 그 회사가 또 화이자한테 인수를 당했어요. 최근에. 아. 화이자한테 인수를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나중에는 화이자가 뭐 개발을 하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D&D 파마텍이 개발한 거고 D&D 파마텍의 경구용 플랫폼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그냥 경구용에 대한 니즈는 모든 실적 발표 때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구용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업사이드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비만 쪽에서 아니면 진짜 지금 나와 있는 것들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나다든지 근데 그거 진짜 힘들 거예요. 이미 마운자로가 20%가 넘어가는데 이미 좋아요. 이미 좋아요. 그러니까 네. 이미 좋은데 사람들이 30%씩 막 빼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너무 단기간에 급속도로 체중 요요가 감량이 옵니다. 맞아요. 예. 요요도 오고 피부 항상 그럴 것 처짐도 같아. 너무너무 맞아요. 심할 거고 몸에 진짜 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체중 감량 효과는 오케이. 근데 항상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일주일에 1회 투여해서 한 달에 한 번 투여하는 뭐 이런 데서 업사이드가 나오겠죠. 근데 최근 또 비만이 지지부진해줘서 그나마 오히려 진짜 계약이 한 건 나와준다면 그때가 진짜의 시작이지 않을까 다시금 생각을 하고 반등의 있습니다. 시기. 근데 이제 지지부진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사 약가이나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확 지나간 것 같긴 한데. 근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젬픽 같은 GLP-1 기반의 네. 치료제들이나 체지방 감량 약물에 약가 인하를 많이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약가 인하 대상 약물에 오젬픽이나 위고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약가 인하가 될 거고 네.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일라일릴이나 노모노디스크가 어떤 식으로 이걸 대응하려고 하냐면 네. 미국 약가는 낮추고 나머지 국가의 약가를 올리고 있어요. 미국 거를 맨징하려고. 그래서 그런 흐름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
다만 미국 시장이 제일 커요. 제일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격이 없을 수는 없겠죠. 음. 근데 이렇게 대장들 두 기업들의 약가 인하가 진행이 되면 후발주자들의 약가도 그것보다 낮아질 확률이 좀 있기 있겠죠. 때문에 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나 뭐 이런 걸 하는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어. 그냥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대형 제약사들의 마진율이 낮아지면 예. 돈이 줄어드니까 기술 음. 이전 계약을 덜 하겠구나. M&A를 덜 하겠구나. 이 정도라고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만 놓고 봐도 이게 제형이 바뀐 거잖아요. 네. 더 편리해졌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게 뭐 수혜다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던데 그런 얘기는 뭐예요? 알테오젠이랑 아. 알테오젠이 음. 키트루다 SC잖아요. 그러니까 SC. 그러니까 예. 이름이 기억 안 났어. 키트루다라는 게 이제 특허 만료를 앞두고 네. 있잖아요. 키트루다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자 가장 많이 팔리는 항암제, 1년에 40조 원 팔리는 네. 이 약의 특허 만료를 앞두고 머크가 SC 제형을 변경을 해서 알테오젠과 계약을 한 건데 이 키트루다 SC가요.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상 품목에서 제외가 되는데 그 이유는 이 SC 제형, 이 히알루론 제형의 경우에는 임상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약가 인하 대상이 아니다라고 빼주겠다.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리고 구조적으로 애초에 다르기 때문에 그쵸. 이걸 빼준다고 하면 당연히 알테오젠에게도 이득이 엄청난 된다? 호재죠. 로열티가 다르게 들어오니까요. 머크도 키트루다 SC를 통해서 키트루다 IV의 특허 만료를 방어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로 윈윈하는 구조, 모두가 행복한 구조라서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런 분야인 거죠.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거를 지금 다 물어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결국에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대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미국도 하고 뭐 국장도 하시고. 근데 이제 국장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궁금한 거는 네셀트리온 어떻게 되느냐. 아직도 뭐 그다음에 이제 삼바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삼바가 이제 결국에는 CDMO랑 시밀러랑 이제 나누는 네. 거잖아요. 눈치를 보인다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 이거 어떻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11월 이후에? 근데 진짜랑 아닌 거랑 별개로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면 사업이 너무 겹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나 나중에는. 같아도 근데 좀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신약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시밀러로 누가 하고 있어. 맡기겠냐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때 이 파운드리 때문에 삼성전자가 약간 좀 뭔가 고객이랑 싸우는 거 좀 애매하고, 약간 좀 그렇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좀 빠른 분할 결정은 정말 잘했다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뭐 이유는 뭐 어떤 것 때문인지는 모두가 모르겠지만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를 하는 90%의 사람들은 그 이상의 사람들은 CDMO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죠. 바이오시밀러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분할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CMO, CDMO 역량을 더 키워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제조 기반의 기업이 네. 결국에는 이렇게 시밀러를 떼어내므로써 오히려 수주 역량 강화 그리고 공장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착공을 함으로써 더 실적은 매년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공장도 이번에 풀가동이 네네. 됐다라고 하고 어쨌든 가동률이 상승하게 되면 매출도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앞으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태까지의 레퍼런스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우에는 이제 신약으로 진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상장을 좋은 밸류로 하려면 신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약을 해야 되고 네. 좋은 밸류를 받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걸 많이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인투셀이랑 ADC를 하고 있고 프로티나랑 AI 쪽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앞으로 좀 그런 고부가 가치가 있는 분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냥 잘 하던 거 계속 잘 하지 쭉 않을까 잘해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갔으면 좋겠네요. 주가도. 그렇죠. 뭐 예. 애초에 스위스 상장사 론자 같은 경우에도 헬스케어 평균 네. 지수보다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한 7, 80%더 받고 있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받고 있잖아요. 네. 비싸도 네. 산다. 왜냐면 계속 성장하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계속 그런 프리미엄 받으면서 성장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밸류를 조금 더 주거나 퍼나 PBR이 더 줄 수 있는 업종 자체이고 그게 또 삼성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이번에 이제 위험 요소로 있던 것들에 대한 나눔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삼바만 알고 궁금한 게 아니라 이제 국내 빅5 제약사 뭐 소실적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3분기 뭐 실적을 뭐 디테일하게 3분기에 몇 억이에요? 이렇게 여쭤볼 수는 없지만 네. 어떻게 보세요? 3분기의 실적들은? 그냥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음. 셀트리온도 아까 말씀해 주신 좋았어요. 것처럼 실적 발표를 네. 했잖아요. 근데 매출이 그냥 딱 컨센서스 정도로 나왔고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온 건데요.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올해보다는 4분기 실적 발표 때부터 훨씬 더 상승세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일라일릴리의 공장을 인수하면서 그 공장 매출분이 연말 정도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그냥 바로요? 바로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미 가동 중인 공장이거든요. 그냥 사버린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고려했을 때 내년에 실적 점프업이 한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 셀트리온은 내년부터 아무래도 이런 영업이익률 개선부터 공장에 대한 부침도 추가적으로 될 거고 이제 출시한 신규 제품들의 처방 본격화도 4분기 이후부터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셀트리온은 올해보다는 3분기가 괜찮았지만 괜찮을 거라는 건 대부분 알고 있었어요. 오늘 같은 장에 그냥 안 빠진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을 위한 도약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ST팜 같은 회사들은 상저하고라서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항상 더 좋아요. 네. 오늘 급락을 했는데 그렇죠. 이게 학회 좋았는데 급락하니까 다들 이게 뭐야 그쵸. 그러더라고요. 학회로 인한 기대감으로 어제는 급등, 오늘은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는 기대감, 오늘은 세론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ST팜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럴 때가 오히려 좀 기회일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한양행, 한미약품 이런 회사들도 다 나쁘지 않은데 유한양행이 좀 슬로우한 느낌이 있기는 해요. 왜냐면 레이저 그치. 진입이 잘 팔리는데 예. 그렇게 느리게 올라온다고? 왜 이렇게 이러잖아요. 로열티가 좀 많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확실히 레이저 tin이 그러니까 라즈 클루즈죠. 미국에서 팔리는 이름은 이 라즈 클루즈 수입이 좀 빵 뛰지 않는 이상은 박스권 안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오히려 유일한 모멘텀은 라즈 클루즈와 같이 병용으로 해서 FDA 승인을 받은 게 아미반타맙 리브리반트잖아요. 리브리반트 네. SC 제형 결과가 올해 나온다고 하거든요. 한번 거절당했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승인을 받을 때가 올해 가장 많이 오를 시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럼 진짜 어렵다. 각 사별로 이걸 다 잡아야 되네요. 맞아요. 그리고 아니 근데 진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매년 실적을 보면요. 그래도 매년 큰 회사들은 다 성장을 하고 있어요. 뭐 녹십자든 대웅제약이든 한미약품이든 유한양행이든 다 나쁘지 않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틱스는 그냥 뭐 다 상승, 항상 상승하고 있고 영업이익률 개선도 좋고 공장 가동률도 좋고 다 좋아요. 그리고 SK바이오팜은 미국 직접 판매 잘하고 있고 직접 판매를 하다 보니까 마진율이 막 GPM 기준으로 막 93% 나와요. 환율 효과까지 있고. 그 환율 효과까지. 그러니까 SK바이오팜은 실적 시즌 때 항상 약간 빵 하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지지부진하다가 SK바이오팜도 실적은 계속 좋을 건데 이게 약간 바이오에 있어서 실적이 크게 반영이 되는 기업들이 있고 반영이 많이 안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반영이 많이 되려면 기대치보다 훨씬 잘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약사들의 기준, 원래 돈을 버는 기업들 기준 기대치보다 훨씬 잘 나와야 되고 아니면 진짜 대형 제약사들의 경우에는 그런 게 이제 뭐 그 내년 가이던스까지 올리는 경우 그게 아니라면은 실적 시즌 때 많이 안 오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 발표 때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러니까 바이오 회사인데 흑자 전환을 했거나 음. 흑자와 가까워지는 경우에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바이오텍인데 실적이 좀 잘 나온 기업들이 오히려 많이 오르는 경향이 드디어 있어서 미래가 보인다 이런 그쵸. 느낌인가? 그런 느낌이고 바이오 회사한테는 돈 버는 걸 기대도 안 했는데 음. 돈을 버네? 혹은 이제 이 기업은 앞으로 많이 벌 것이다. 아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대감을 이제부터 가질 수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 아, 드디어 이제 여기가 돈을 버는구나 이런 느낌을 차라리 그런 데가 훨씬 많이 주가는 올라요. 빵빵 치죠. 그죠? 뭐 시어스 테크놀로지도 실적 발표 전부터 흑자 전환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흑자 전환 후에도 계속 올라서 거의 3배 정도 올라섰고요. 그거만으로. 그다음에 뭐 로킷 헬스케어도 2분기 실적 발표 때 흑자 전환 시작하고 네. 나중에 올라서 최근에 한 2배 정도 올랐고 다른 게 또 다 똑같아요. 안 벌 줄 알았는데 흑자 어려웠죠. 전환 이렇게 하면은 진짜 많이 오르는 거죠. 야, 얘가 공부 안 하는 줄 알았더니 공부 잘하는 애였어. 이런 맞아요. 느낌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잘하는 애가 뭐 좀 잘해봐. 예. 약간 10등이 5등 하면은 별 감흥이 없는 거죠. 아니 뭐 원래 넌 좀 하던 애잖아 이런 그쵸. 거고. 근데 1등을 하면 또 다른데 1등까지는 아직 쉽지 않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반에서 27등 하던 애가 갑자기 15등 해. 12등이래. 맞아요. 그럼 야, 네가 너 드디어 대단한데? 이렇게 너 되는 1등도 거지. 하겠다. 예. 이런 엄마한테 느낌이. 칭찬도 그럴 때 많이 받더라고. 맞아요. 그런 거 3등도 모르잖아. 하면 안 돼. 그런 거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아, 지금 채팅창 재밌네요. 채팅창이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네. 원래 이렇게 많이들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조용해서 봤더니 이 누나가 바이오 원탑인가요? 막 그러고 지금 많이들 열심히 또 듣고 계신데 이름부터 하나잖아요. 또 좋아한다 또. 예. 이게 궁금한 게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엔 그래. 이제 실적 잘 나오긴 하는데 실적이 잘 나오는 거하고 별개로 어떻게 잘 나오는지 이런 맞아요. 히스토리가 중요하다. 스토리가. 그렇죠. 사람들이 예.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회사마다 그쵸. 다 조금씩 예. 분명히 있고 유한양행은 라스쿨루즈가 뭐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성장 뭐 이 정도 급이 아니면 안 되고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많이들 기대하셨던 짐펜트라가 엄청난 고성장 갑자기 네. 아니면 SK바이오팜은 엑스코프리의 처방수가 제이커브 이게 다 이게 조건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닌 이상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다시 태초 마을로 가는 오늘 셀트 같이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셀트리온도 내년이 되면 좀 오히려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시기를 자꾸 논하잖아요. 제발 좀 살려달라 뭐 이러시는 분들. 10월에 원래 기대했던 게 뭐냐면 암호화폐랑 바이오의 공통점은 10월에 우리 파월 형님이 금리 인하를 해줄 거니까 9월에 했고 10월에 시원하게 선기대로 해가지고 연말까지 바이오하고 암호화폐가 다 랠리를 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전혀 이 둘이 같이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바이오 어때요? 근데 두 분야 모두 고점 대비 그닥 많이는 안 그렇게 내렸어.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막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맞아요. 사실은 고점 대비 그 정도로 많이 빠지지 않았고 차트상으로도 그렇게 무너지거나 하지 않았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 모든 대형 바이오주들이 대부분 다 우상향을 하고 있고 다 이런 모양이에요. 다 이렇게 살짝 빠졌지만 저는 분명히 대형사들 중에서 빅딜이 하나만 나와주면 그때 이제 랠리가 다시 시작될 걸 생각하고 분위기가 있고 달라지면서 그게 지금 몇 달 동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암호화폐랑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암호화폐도 고점 대비 별로 안 빠졌지만 암호화폐보다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의 특징은 구조적인 성장을 좀 세게 했어요. 올해부터. 돈 버는 회사들 점점 많아지고 있죠. 바이오텍들도 흑자 전환 애들 작년보다 거의 2배 이상 많아지고 있고요. 예. 요즘 상장하는 신규 상장주들의 인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신규 상장주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신규 상장주들의 경우에도 흑자 전환이 막 옛날처럼 5, 6년 뒤인데 땡겨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1, 2년 이내로 가능할 것 같은 기업들이 많이 올라와 주고 네. 있고 대형사들은 뭐 실적은 말할 것도 없는데 빅 바이오텍들은 대형 글로벌 빅파마들과 대규모 빅딜을 체결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이제는 기술 이전 계약 건수가 매년 그래도 늘어나고 있고 예. 금액이 커지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가 죽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그래서 바이오가 커지니까. 네. 그쵸. 그래서 그냥 고점 대비 하락은 했지만 납득되는 수준이라고 생각. 물론 이제 투자자분들 힘드시겠죠. 힘드시겠지만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호모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것 같다라는 댓글들도 올라오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도 음. 2021년 정도부터 9만 원 뜬 신용을 2번이나 했잖아요. 네. 작년에 한 번, 21년에 한 번. 다 그 시점을 겪어야 됩니다. 어쩔 수 그리고 없어요. 올 초에도 사실은 4만 원 몇천 원, 5만 원 했었어요. 그러다가 맞아요. 지금 이제 99,900원 오늘 5만 원대 다들 안 살려고 하잖아요. 지금 9만 안 원에 사요, 그때. 9만 원에 매수하려고. 샀어요, 9만 원에. 사람들이. 그러, 네, 어제부터.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도 지금 사야 된다니까요. 예. 뭐 나중에 또 막 알테오젠 50만 원 넘어서 사는 게 아니라 40만 원일 때 사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저는 사람들은 근데 생각합니다. 다 급등할 때 음. 불타기를 하고 불타기는 아이 지겨워 싫어. 오늘 사서 내일 상한가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는 네. 것 같아요. 호모는 어쨌든 뭐 욕심에서 비롯된다. 네,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버티려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포모보다 FOMC가 무서워요 지금. 아, 근데 뭐 하나 지금 그 프로티나는 휴미라와 딜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한 답을 주시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휴미라는 기업이 아닌데 약인데 약이잖아요. 약이랑 어떻게 딜이 나오지? 그러니까요. 저 좀 헷갈리긴 네, 하는데 계속 이제 답을 남기시는데 저희 또 저는 프로티나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좋아요. 저도 아주 좋게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어, 어쨌든 AI 바이오가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천도 많이 드리고 굉장히 좋아하는 산업 분야인데 대장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또. 네. 근데 한제 보는 게 오늘 당장 사시라고 그런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네. 저희가 예, 항상 나눠서 물릴 각오를 해야 돼요. 네. 왜냐면 오버행이 되게 많거든요. 신규 상장주라서. 신규 상장주들 물릴 각오하고 천천히. 물릴 각오하고 오버행을 맞으면서 네. 사가야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그렇게 네, 가면 사고 된다. 싶다면 사고 안 사셔도 싶다면. 되고요. 당연히. 뭐 사고 파는 건 알아서 알아서 하셔라. 하셔야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옥석 가리기 나올 거고 올라가는 애들은 또 올라가고 그럴 텐데 대학바이오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혹은 투자하실 분들 이제 어떻게 연말 4분기를 좀 보내고 내년을 좀 기대하면서 준비를 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4분기 이제 양도세 이슈도 있을 수 있고 뭐 사실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두려움도 또 한 번 더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맨날 금리 인하 안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네. 4월의 발언들이 항상 무섭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는 구간이라면 남들이 오히려 조금 관심이 없을 때 보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아마 이번 4분기가 마지막 시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글로벌 바이오 수준의 기업들의 경우에도 빠르면 연내 딜이 한 건 정도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연내 안 나와주더라도 내년에는 나와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많아서 네. 그 시기를 적절히 분배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